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 시간까지는 우편 상식에 대해서 국내편과 국제편에 대해서 수업했죠. 그럼 이번 시간부터는 이제 금융편입니다. 이 금융편에서 나오는 우리가 주로 여러분들이 이제 이 금융과 관련된 기본 개념부터 이제 수업을 진행하겠습니다. 이 금융 파트는요, 암기, 우편은 사실상 암기만 하면 됩니다. 열심히 암기하면 되지만, 이 금융은요, 암기도 해야 되지만은 또 이해를 해야 될 부분도 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이런 설명을 한 것을 잘 여러분 되새겨 가지고 이런 문제를 좀 풀어주기 바랍니다. 먼저 1번. 이 경제활동의 주체 중에서 생산 요소의 공급자는 생산 요소. 그래서 가계, 기업, 정부, 외국. 요거는 바로 가계죠.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이 일단 이 경제활동에서는요, 기본적으로 이제 알아야 될 것이 뭐냐면요, 우리가 이 기업이라 하는 것을 하나 놓고, 기업, 여러분들이 이거는, 이해를 하면 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가계라 하는 것이 하나 있죠, 가계. 그건 우리가 이제 기업과 가계를 놓고 시장을 두 개로 봅세요. 우리가 바로 어떤 시장이 있느냐면은 기본적으로 생산물 시장이라고 얘기하죠. 그럼 이 생산물 시장이라는 것이 여기 바로 뭡니까? 여기에 우리가 재화 또는 용역이라고 하죠. 서비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재화나 용역이죠. 요 시장이 하나 있습니다. 시장이. 그 다음에 두 번째 뭐냐면은 바로 생산 무슨 시장이 있습니까? 요소 시장이 있죠. 그럼 여기서 우리가 생산 요소 시장이다. 생산 요소. 여기에 바로 어디입니까? 여러분 생산 요소니까 토지라든가 또는 자본이라든가 또는 여러분들이 이 토지, 자본, 노동 이렇게 있죠. 이런 겁니다. 그래서 요 시장이 있잖아요. 요는 여러분들이 가장 기본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이해해야 됩니다. 보세요. 먼저 가게는 보세요. 가게는 결과적으로 생산 요소입니다. 생산 요소를 많은 사람입니까? 공급자. 그러면 생산 요소를 공급하는 공급자가 되죠. 공급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보세요. 기업입니다. 요 기업은 생산 요소를 많은 사람입니까? 수요자가 됩니다. 수요자. 그럼 이제 가게와 기업 사이에서 가게에서 토지나 노동이나 자본을 어디에다가 기업에다 제공하면 기업은 생산 요소 시장에서 토지나 노동이나 자본을 구입하는 겁니다. 구입을 해서 그 다음에 이제 기업은 뭐 하는 겁니까? 이게 생산물 시장에다가 요소를 공급자가 되죠. 그러면 여러분들 이제 생산물의 공급자는 누구가 돼요? 기업이 되죠. 그럼 여기서 이제 바로 이게 수요자가 되죠. 수요자. 그럼 여러분 이것 말하면 됩니다. 기본적으로 가게는 기업에다가 생산 요소의 공급자 겸 기업이 생산한 생산물의 뭐가 됩니까? 수요자가 되죠. 그럼 기업은 반대로 생산 요소를 많은 사람 수요자인가 동시에 바로 생산물을 많은 사람입니까? 공급하는 자죠. 이것이 바로 가게와 기업이죠. 그 다음에 이제 가게는 결과적으로 뭐냐면 개인의 이익을 최대한으로 그래서 효용, 만족을 극대화시키는 것이고 기업은 뭐 하는 것입니까? 기업은 바로 이윤을 뭐 하는 것입니까? 극대화시키는 것입니다. 여기에 이제 중간에 들어가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정보가 있죠. 정보가. 그럼 이제 정부는 바로 가게로부터 여러분이 기업으로부터 뭡니까? 세금을 징수하고 세금을 지출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결국은 정부는 가정과 기업으로부터 세금을 징수하고 그다음에 그 거둔 세금을 다시 또 누구를 위해서 가게나 기업을 위해서 뭐 하는 겁니까? 이것을 이렇게 지출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정부는 바로 사회적 공익이죠. 이게 공공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사회적 후생을 많은 것이 극대화시켜 주는 것이 바로 이게 정부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경제 주체에서 가장 기본적인 세 개. 여기에다 이제 외국의 주체가 하나 있지 않습니까? 외국은 좀 무역 주체가 되죠. 그 무역 주체에서 자국의 이익을 뭐 하는 겁니까? 극대화. 요즘 여러분들이 중국하고 미국하고 뭡니까? 무역 전쟁 들어봤죠? 그러니까 결국은 두 나라가 왜 어른거리고 싸우느냐 하는 겁니다. 결국은 누구를 위해서?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하는 것이죠, 이게. 여기 바로 우리가 가장 기본 경제활동 주체의 가계, 기업, 정부, 외국의 관계가 연결되는 겁니다. 이 관계를 잘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은 여러분 이와 관련된 문제는 쉽게 다 말할 수 있습니까? 풀 수가 있겠죠. 그럼 보세요. 2번 문제 보세요.
다음은 경제활동의 주체, 주요 활동과 목적을 나타내는 것이다. 이게 그 기억에서 리얼에 대한 설명 옳은 것을 물었습니다. 봐요. 기억입니다. 봐요. 여기서 소비활동의 주체로 되어 있잖아요. 그럼 소비활동의 주체니까 이거는 당연히 뭐가 되는 겁니까? 가계가 되죠. 가계가. 그 다음에 기업입니다. 기업은 결과 주요 활동이 뭡니까? 무슨 활동이겠습니까? 생산활동이죠. 이게. 그럼 생산활동의 주체가 되는 거죠. 이게. 그 다음에 이제 가계는 효용의 극대화, 이윤 효용이고, 요거는 뭡니까? 바로 기업은 이윤의 극대화 되겠죠. 이윤의 극대화. 그 다음에 경제 정책을 하는 주체니까 이건 다 리얼이 뭐가 되겠습니까? 이게 정부가 되겠죠. 정부가. 정부는 경제 정책의 주체로서 사회적인 후생을 극대화시키는 것이죠. 그럼 무엇이? 1번. 기업은 가계는 생산 요소 시장에서 공급자이다. 맞아요, 틀려? 맞죠? 바로 답입니다. 아까 좀 전에 얘기했지만 생산 요소는 누가 공급자고 가계가 공급자고 기업은 뭐하고 수요자. 생산물은 기업이 공급자, 가계가 말하겠어요? 수요자. 니은에서는 생산물 시장에 수요자가 들어갈 수 있다. 니은입니다. 니은은 여러분들이 뭐 아는 사람이야? 기업이잖아요. 기업은 생산물 시장의 수요자입니까? 공급자입니까? 바로 공급자가 돼야 되죠. 그 디귿에는 복지정책의 실현이 들어갈 수 있다. 근데 디귿은 뭡니까? 이게 기업의 주 목적은 복지정책입니까? 기업의 이윤입니까? 기업의 이윤 극대화가 돼야 되죠. 그러니까 얘는 사회복지정책 실현은 정부가 하는 일이잖아요. 그 리얼에는 생산활동과 소비활동 모두 수행하지 않는다. 그런데 바로 이거죠. 정부는 두 가지를 다 하죠. 생산도 하고 소비도 하죠. 그럼 예를 들어가지고 정부가 공기업을 운영하죠. 공공서비스를 공급합니다. 그럼 이 공공서비스를 운영하기 때문에 이건 당연히 무슨 활동이야? 생산활동이 됩니다. 이게. 그 다음에 정부도 보세요.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를 소비하잖아요. 그래서 정부는 생산활동과 소비활동을 말하는 겁니까? 모두 동시에 수행하는 겁니다. 동시에 수행하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답이 몇 번? 1번이 되겠죠. 그 다음에 국민경제활동입니다. 그 국민경제활동에 대한 설명은 옳지 않은 것을 물었습니다. 옳지 않은 것은 가계는 생산요소의 공급 주체로서 생산요소의 공급 대가로 얻은 소득을 소비하거나 저축한다. 맞죠? 그러니까 가계는 결국 생산요소를 공급해주고 그 공급 대가를 얻는 것이 바로 뭡니까? 요소 소득이잖아요. 생산 요소를 공급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가가 뭡니까? 요소 소득이잖아. 그 요소 소득이 뭡니까? 임금이라든가 지대라든가 이자라든가 이율이라든가 이런 것이 바로 요소 소득이 되죠. 이것을 가지고 소비 쓰고 남는 것을 말하는 겁니까? 저축한다. 맞죠? 기업은 생산 주체로서 생산 요소를 투입하여 재화와 용료를 생산한다. 맞죠? 기업은 뭐 생산 주체이기 때문에 바로 이거 재화나 용료를 생산하죠. 정부는 가계와 기업 활동을 규율한 정책을 통해서 공공재를 생산하므로 이윤의 극대화를 목표로 한다. 그럼 바로 틀렸죠. 그럼 이윤의 극대화를 목표로 하는 것은 뭐라고 했어요? 기업이라고 했죠. 그러면 정부는 이윤의 극대화가 아니고 뭡니까? 사회적 후생이죠. 그래서 사회적 후생을 극대화시키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게 그러니까 바로 옳지 않는 거니까 답이 몇 번 되겠어요? 3번이 되겠죠. 외국은 자국의 이익을 추구할 목적으로 하며 국내 부분의 과부족을 수출과 수입으로 해결한다. 그럼 결국 보세요. 국내 생산에 남는 것을 외국으로 하고 수출하죠. 국내 생산에서 부족한 것을 하는 거요? 수입을 하게 되죠. 그래서 결국 우리가 바로 이 국제경제에서 이렇게 수출과 수입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답이 바로 3번이다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금융경제 일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했습니다. 옳지 않은 것. 생산 요소 중에서 인적 요소는 노동이며, 물적 요소는 토지와 자본이다. 생산 요소 중에서 토지는 본원적 생산 요소이며, 노동과 자본은 생산된 생산 요소이다. 그 다음에 생산된 부분이 모두 소비된다고 가정하면은, 소비지출의 구성은 가계의 소비지출, 기업의 투자지출, 정부의 재정지출, 수출로 구성한다. 국민경제행위의 순환 과정에서 보면은 3면 등가의 법칙에서 생산면 국민소득과 분배면 국민소득과 지출면 국민소득은 일치한다. 그럼 여기서 보세요. 옳지 않은 거니까 뭐예요? 옳지 않은 거니까 몇 번입니까? 바로 2번이 되겠죠. 여기서 생산 요소 중에서 본원적 생산 요소죠. 본원적 생산 요소는 토지하고 플러스 뭐가 됩니까? 노동입니다.
예. 그러면 우리가 본원적 생산 요소는 토지와 뭐다? 노동. 그럼 토지와 노동은 본원적 생산 요소가 되고, 그 다음에 자본은 뭡니까? 생산된 생산 요소죠. 예를 들어 가지고 보세요. 이게 칠판이다. 또는 뭐 자동차다. 기계다 하는 것은 원래 있었습니까? 노동의 대가로 만들어진 겁니까? 노동의 대가로 만들어진 것이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이런 기계라 이런 것은 전부 다 원래부터 있었던 요소가 아니라 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본원적 요소로서는 토지와 노동, 그 다음에 후생적으로 나중에 뭡니까? 노동의 대가로 만들어진 것이 뭐가 됩니까? 바로 자본이다 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생산된 생산 요소는 자본만 되죠. 그래서 이제 답이, 그래서 요거는 노동은 인적 요소고, 그 다음 물적 요소는 토지하고 자본 맞죠? 그 다음에 3번. 생산된 부분이 전부 다 소비된다면요. 이게 총 여러분 소비 지출은 뭐냐? 바로 여러분들이 원래 생산과 소비는 일치합니다. 원래 우리가 생산하는 이유가 뭐 하기 위해서입니까? 소비하기 위해서죠. 그럼 총 생산은 다른 말로 뭐가 됩니까? 총 소비가 되는 거예요. 총 소비가. 그럼 이제 소비의 구성은 보세요. 여러분 생각해봐. 여러분들이 보세요. 내가 돈을 100만 원 벌었다 생각해 보세요. 그럼 100만 원 벌어가지고 이거를 가정에서 쓰면은 가계의 소비 지출이 되죠. 기업에서 물건 사고 기업에 공장 짓고 하면은 이게 되면 기업의 투자가 됩니다. 그럼 정부도 국민들을 위해서 만든다고 했어요. 여러분들이 바로 세금을 거두어 가지고 다시 쓴다고 했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국내에서 남는 거 만든다고 했어요. 수출한다고 했죠. 그러니까 그런 총 생산된 부분이 총 소비하고 일치한. 그래서 바로 원래 국민 총 생산은 다른 말로 뭐가 됩니까? 국민 총 소비가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국민 총 생산과 국민 총 지출도 해도 되고 소비해도 됩니다. 이거는 뭐 한다? 일치가 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바로 삼면 등가의 법칙이 나오는 거잖아요. 우리가 국민 소득을 생산면에서 계산하느냐, 이것을 나누는 분배면에서 계산하느냐, 마지막으로 지출하는 소비면에서 계산하느냐 하는 겁니다. 어디에서 계산하느냐만 다르지 결국 총 액수는 마다 똑같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생산면에서 계산해도 소비면에서 계산해도 그 다음에 분배면에서 계산해도 항상 일치한다 하는 겁니다. 이를 가지고 국민소득순환입니다. 국민소득순환에 바로 삼면 뭐라고 얘기한다? 등가의 법칙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는 겁니다. 예. 여기 바로 우리가 금융에서 가장 일반적인 내용이죠. 그 다음에 이 금융 역할이죠. 이 금융의 역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했습니다. 옳지 않은 것은 이게 금융은 여윳돈이 있는 사람들의 돈을 모아서 자금을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이전해주는 자금의 중개 기능을 수행한다. 그 다음에 소득이 지출보다 많을 때에는 적절한 투자 등 돈을 운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주는 등 가계에 대한 자산관리 수단을 제공한다. 자금의 효율적인 배분을 통해서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한다. 금융은 변동성과 불확실성에 대한 투자 위험, 리스크를 적절한 분산 투자나 옵션, 선물 등 파생상품에 대한 투자를 통해서 투자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한다. 바로 4번이죠. 보세요. 일단 여기 금융의 가장 기본이 뭐냐 이겁니다. 돈이 여유가 있는 사람과 돈이 부족한 사람이 있죠. 이 금융이 하는 일이 이거잖아요. 이 금융기관은 원래 지가 돈이 필요한 곳은 아니잖아요. 그럼 주로 이제 자금의 공급자는 누굽니까? 가계가 됩니다. 여유 자금이 가계가 있어 이를 금융기관에다 저축을 하는 겁니다. 저축을 하면은 이게 주로 금융이 필요로 하는 사람은 누구면 기업이잖아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가계가 저축한 돈을 은행이 금융기관에서 이걸 받아가지고 누구한테 연결해 주는 겁니까? 바로 자금에 필요로 하는 사람 기업이죠. 기업에다가 이렇게 뭐 해줘? 연결해 주는 이런 중개 기능. 그래서 바로 자금을 뭐 해주는가? 중개하는 역할을 해줘. 그러니까 금융기관은 자기가 자금이 필요한 곳이 아니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공급자와 수요자를 연결해 주는 중개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누구다? 금융기관이죠. 맞죠? 그 다음에
보통 이제 소득이 지출보다 많을 때는 적재량 투자든, 그럼 예를 들어 가지고 보세요. 내가 만약에 월급을 받았는데 남은 돈이 있단 말이에요. 쓰고 남는 돈이 있어. 그럼 이거를 가지고 은행 예금하는 것도 투자입니다. 은행 예금하든지 뭐 주식을 사든지 우리가 채권을 사든지 부동산을 사든지 할 거 아닙니까? 그럼 여기서 바로 이렇게 지출보다 많을 때는 적재량 투자 등 돈을 운용할 수 있는 기회. 그러니까 금융기관에 가면은 금융상품의 종류가 많잖아요. 뭐 선물도 있고 옵션도 있고 주식도 있고 채권도 있고 많단 말이야. 그럼 이런 금융기관에 많은 다양한 뭐가 만들어져 있음으로써 금융상품이죠. 금융상품이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바로 이거를 내가 남는 돈을 운용할 수 있는 뭡니까? 기회를 제공해 주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바로 자산관리 수단을 제공해 주는 것이 바로 금융기관이라고 하는 맞습니다. 그 다음에 자금의 효율적인 배분을 통해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하죠. 그럼 이건 결국 뭐냐면요. 바로 돈을, 여유자금을 금융기관이 딱 있단 말이야. 그러면 가장 적절한 곳에다가 뭐 해주는 겁니까? 돈을 대출해 준다 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돈을 대출받으러 온 A, B, C, D 여러 사람이 있었을 때 은행에서는 아무나 돈 빌려주는 게 아니잖아. 그래서 가장 효율적으로 이 자금을 가져가서 잘 운용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군지를 보고 그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는 거죠. 이렇게 해줌으로써 바로 국민경제 순환, 국민경제 발전 이런 데 많은 기여를 하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4번 왜 틀리냐면 이겁니다. 이 금융, 우리가 보세요. 투자락 하는 것은 항상 뭐가 따라옵니까? 리스크, 위험이 따라오죠. 그럼 여러분들 결국 뭐냐면 투자에 만약에 리스크, 위험이 없다면은요, 사실 투자하기 얼마나 편하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이란 말이야. 우리가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 포트폴리오를 이렇게 아주 다양한 상품을 그러면 한쪽에 몰빵하지 않는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여러분 그런 속도가 이제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않는다. 왜 한 바구니에 담으면 계란이 깨진다 하는 거야. 그래서 결국 우리가 금융 투자는 주식이면 주식. 그럼 주식도 어느 한 특정 회사에다가 몰빵하지 말고 다양한 회사에다가 여러분들이 분산 투자하는 거잖아. 또 여러분 주식에도 투자하고 여러분들이 뭐 채권 투자하고 선물이나 옵션에 이렇게 투자하는 거야. 이렇게 투자함으로써 투자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지 그 자체가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알겠죠? 이거는 여러분들이 그 투자 위험에서 벗어난다 하면 안 된다 하는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우리가 투자 위험을 뭐 하는 겁니까? 줄이기 위한 거. 그러니까 투자 위험을 줄이는 하나의 역할을 하는 것이지 뭐 이렇게 분산 투자라든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그것을 위험을 줄일 뿐이지 그 위험을 완전히 없앨 수는 없다 하는 겁니다. 그 위험을 완전히 없앨 수 있는 수단이 있다면은 그 사람은 투자의 뭡니까? 신이겠죠, 신. 이게. 그래서 답이 4번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중에서 금리입니다. 이 금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물었습니다. 옳은 것을 보세요. 명목금리는 물가 상승에 따른 구매력의 변화를 감안한 금리다 되죠. 틀렸죠? 이거는 명목금리가 아니고 뭐가 돼야 됩니까? 실질금리가 돼야죠. 이건 여러분들 우리가 실질금리하고 그 다음에 명목금리하고 다른 점이 이겁니다. 우리 일반적으로 봐요. 실질금리는 보세요. 명목금리에서 마이너스 뭐가 됩니까? 물가 상승률을 빼주면 되죠. 그럼 생각해봐요. 우리가 보통 뭐냐면은 이제 은행이나 이제 앞에 가보세요. 뭐 예를 들어 뭐 특판기 해가지고 뭐 정기예금 3년짜리 들면은 지금 금리를 막 5% 주겠다. 그러면 이제 5% 주겠다 하는 것은 이건 무슨 금리입니까? 명목금리입니다. 물가를 개선하지 않는 그 이자를 주겠다 하는 거야. 그런데 그 사이에 물가 변동이 5%가 생겼다. 1년 후에. 그러면 물가 변동이 5%가 상승한다면은 실질금리는 뭐가 됩니까? 제로금리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말, 물가 상승을 감안하면은 구매력 변화를 구매력 변화를 감안하면은 무슨 금리? 실질금리. 이를 감안하지 않은 것을 가지고 무슨 금리? 명목금리라고 얘기하죠. 그러면 실질 이자 소득은 같은 금리 수준에서 물가 상승이 낮을수록 늘어나게 된다. 이게 그러면 그거 보세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보세요. 이자 소득이라는 것은 물가가 오르면은 보세요. 이렇게 물가합니다. 이 물가하고 그다음에 화폐 가치죠. 이 물가하고 화폐 가치는 뭐냐? 이거는 반비례합니다. 반비례. 그럼 이거 쉽게 말해서 물가가 오르면은 화폐 가치는 뭐 하는 겁니까? 떨어지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 가지고 보세요.
10년 전에 돈 10,000원하고 현재 돈 10,000원하고 똑같은 액면가는 똑같은 10,000원이야. 똑같은 10,000원인데도 불구하고 10년 전에 돈의 10,000원의 가치하고 지금하고 돈의 가치는 다르죠. 그러면 그동안에 뭐가 올라갔기 때문에 물건 값이 올랐단 말이야. 예를 들어 가지고 10년 전에 돈 10,000원 가지고 영화관에 영화를 보러 가면은 보통 여러분들이 뭐 한 3,000원에서 5,000원 사이 했단 말이야. 그러면은 돈 10,000원 가지고 가면 2명, 3명이 같이 영화를 볼 수 있었습니다. 근데 영화 관람 가격이 올라서 물건 값이 올랐단 말이야. 요즘에는 돈 10,000원 주고도 혼자도 뭡니까? 여러분들이 일부 영화관에는 10,000원도 넘잖아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자기 혼자도 뭐 할 수 없어. 영화 구경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이건 결과 물건 값이 올랐기 때문에 화폐 가치가 만큼이가 떨어진 거야. 그러면 여기서 봐. 물가 상승률이 낮을수록, 물가가 낮을수록 실질적으로 이자 소득은 뭐 하는 겁니까? 증가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답이 2번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자세, 실질 이자소득, 물가 수준이 낮으면 낮을수록 물가가 많이 오르면 화폐 가치가 떨어지는 거니까 이게. 그럼 이제 답은 2번 나왔어요. 그 다음에 달리 복리 등 이자 계산 방법이나 이자에 대한 세금의 부과 여부 등 이게 관계없이 표면금리와 실효금리는 동일하다 하겠는데 아니죠. 표면금리가 동일하다 하더라도 그럼 똑같은 표면금리 5%입니다. 5%라 하더라도 5% 하더라도 이자를 내는 상품이 있고 비과세되는 상품이 있죠. 그 다음에 그 이자를 복리로 주느냐 달리로 주느냐에 따라서 실효금리는 같다 다르다 다르죠. 그럼 표면금리가 동일하다 하더라도 이자를 어떻게 주는지 이자에 대한 소득세에 대한 세금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등등에 따라서 실효금리는 동일하다 달라진다. 달라져야 되죠. 그 다음에 채권 가격이 떨어지면 채권 수익률은 떨어지고 채권 가격이 오르면 채권 수익률이 올라간다. 틀렸죠. 또 역시 마찬가지예요. 물가하고 화폐 가치가 뭐하듯이 반비례하듯이 바로 이겁니다. 채권입니다. 채권하고 가격입니다. 채권 가격과 채권 뭐나 채권 수익률입니다. 수익률. 그래서 채권 수익률은 또 뭐한다? 반비례하죠. 그럼 보세요. 채권 가격이 오르면은 채권 수익률은 뭐하고 떨어지는 거잖아요. 왜 그러냐 보세요. 봐요. 만약에 100만 원짜리 채권이 있어요. 100만 원짜리 채권을 할인했다 봅시다. 할인해가지고 10% 할인했다 봅시다. 그럼 이걸 90만 원에 내가 구입했죠. 그럼 봐요. 내가 구입 가격, 채권 가격, 액면가 100만 원짜리를 10% 할인해가지고 90만 원에 구입해서 그 채권 가격 90만 원이야. 1년 후에 얼마 받습니까? 바로 100만 원 채권의 액면가를 받잖아요. 그럼 얼마 벌었어? 바로 수익은 몇 프로? 수익은 얼마야? 10만 원이죠. 그럼 보세요. 채권 가격이 이거를 15% 예를 들어 할인했다고 봅시다. 그럼 15%면 얼마 줬어요? 85만 원에 구입했죠. 그렇죠? 그럼 보세요. 채권 가격이 얼마란 말이야? 85만 원에 구입해서. 그럼 1년 후에 얼마 받아요? 15만 원 더 해가지고 100만 원 받잖아요. 그럼 보세요. 채권 가격이 떨어집니다. 떨어지면 채권 수익률은 뭐하고 올라가고. 또 거꾸로 채권 가격이 올라가면 채권 수익률은 뭐하고 떨어져. 그래서 채권 가격과 채권 수익률은 비례한다, 반비례한다? 반비례한다. 그래서 이제 채권 가격이 떨어지면 채권 수익률은 뭐하고 올라가고. 근데 채권 가격이 오르면 채권 수익률은 뭡니까? 내려가야 되겠죠. 그러니까 답이 몇 번? 바로 2번이 되는 겁니다. 이 오른 거기 때문에. 그다음 보세요. 다음 같은 조건에 주어 상품에 대해 설명, 옳은 것을 물었습니다. 봐요. 액면가는 1억 원짜리고 만기는 1년 동일하고 세전 이율이고 그 다음에 이제 물가 상승 1.6%입니다. 그럼 물가는 요런데 뭐 할 때만 나옵니까? 물가 상승률은 이제 실질 소득, 실질 이자율을 계산할 때만 필요한 겁니다. 명목은 필요 없고 그 다음에 회사채가 수익률이 1.75%, 유통채 할인율이 1.75%, 이자율 1.75%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보세요. 기업은 니은보다 표면금리가 높다 하겠습니다. 기업은 수익률 15%, 니은은 뭡니까? 15%. 그건 표면금리는 뭡니까? 동일하죠. 그것도 여기 지금 실효금리를 알락하면 뭐 됩니까?
그 여러분들 뭐 이자가 복리냐 단리냐 세금 있는 없느냐를 알아야 되는데 이거는 겉도로 나타나는 요것만 가지고 계산한 거기 때문에 이건 뭐다? 바로 실효 표면금리는 동일하다. 높다가 동일하다 돼야 되죠. 두 번째, 기업은 D급보다 실질금리가 높다 했어요. 봐요. 물가 상승률은 동일하고 표면금리가 동일하죠. 그 표면금리가 동일하단 말은 실질금리도 뭐하다 하는 겁니까? 동일하다는 뜻이죠. 똑같이 1.6% 빼면 뭡니까? 바로 0.15가 나오잖아. 0.15가 똑같이. 그러니까 동일하잖아요. 이것도 동일하다 돼야 됩니다. 니은은 기업보다 이자금이 많다 됐어요. 니은은 여기 보세요. 결국 이자금이 봐. 내가 여기에서 보세요. 1억을 가지고 이자 받아 얼마 나왔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1.75%니까 1억에 대해서 여러분이가 175만 원이 이자가 나옵니다. 이게. 그 다음 두 번째 보세요. 바로 그 니은이잖아요. 이거 할인율이죠. 그럼 1억짜리 할인을 얼마 받았어요? 1.75% 받았죠. 그러면 여러분 얼마 받냐면은 1억에서 175만 원 마이너스 해가지고 샀단 말이야. 그러면 여기도 175만 원이 되는 거야. 175만 원이. 이게. 그러면 이것도 똑같죠. 그래서 이거는 결과적으로 이자 금액도 똑같아. 맞아. 이거는 높다, 낮다, 뭐 많다가 아니고 동일하다는 뜻입니다. 이거 차이가 전혀 없는 겁니다. 그런데 니은은 D급보다 수익률입니다. 수익률은 다릅니다. 이자 금액하고 수익률하고는 다르단 말이에요. 이자 금액은 동일하게 175만 원 똑같아. 보세요. 간단하게 설명하면 뭐잖아요. 여러분 내가 수업 시간에 얘기했어. 1억을 가지고 보세요. 그냥 간단하게 10%라고 봅시다. 약간 1억을 은행에 예금해가지고 10% 이자를 받아서 그러면 1년 후에 얼마를 벌었습니까? 1,000만 원을 벌었죠. 이자 금액은 1,000만 원입니다. 두 번째. 바로 요거를 보세요. 저 회사채를 할인율을 정의했잖아요. 할인율을. 그럼 할인율을 정의했어요. 1억짜리 할인율을 정의해서 얼마 벌었어요? 10% 할인했으니까 얼마에? 9천만 원입니다. 9천만 원에 이것을 구입해가지고 1년 후에 1억을 받았죠. 1억을 받았으니까 여기에서도 여러분들이 수익 금액입니다. 수익 금액이 얼마입니까? 1,000만 원이에요. 그럼 보세요. 내가 1억을 10% 이자로 받아서 이자에서 수익이 얼마 생겼어요? 1,000만 원 생겼죠? 그러면 내가 1억짜리 회사채를 10% 할인해가지고 9천만 원 구입해서 1년 후에 1억 받았단 말이야. 1,000만 원 똑같습니다. 요거는 수익 금액이고 요거는 이자야. 이자 금액입니다. 그럼 이자 금액하고 수익 금액은 똑같이 얼마입니까? 1,000만 원이야. 그런데 수익률을 계산할 때는 다르잖아요. 보세요. 수익률 어떻게 했냐면 봐요. 요것은 뭐냐면 수익률을 보세요. 그 이제 니은이가 요거 이자잖아요. 이게 이자는 1,000만 원 벌려고 얼마 투자했어요? 1억 투자했잖아. 그럼 쉽게 말해서 보세요. 1억 분의 얼마입니까? 1억 분의 1,000만 원이잖아. 이게 1,000만 원. 그러면 이게 수익률이 얼마나 합니까? 수익률이 10% 나온단 말이야. 근데 요 회사채를 보세요. 할인율을 정했다 했죠. 내가 얼마에 구입한 겁니까? 9천만 원을 보세요. 9천만 원에 구입해가지고 얼마를 벌었습니까? 1,000만 원을 벌었잖아요. 그럼 요거 곱하기 100을 하면 얼마입니까? 11%가 나온단 말이야. 그렇죠? 그래서 결국 뭐냐면은 봐요. 수익 금액은 똑같이 얼마야? 이자 금액이나 수익 금액이나 계산하니까 1,000만 원이라는 동일한 액수가 나왔지요. 맞아요? 그럼 수익 금액은 동일해. 근데 수익률은 하나는 10%, 하나는 얼마 됩니까? 11% 되죠. 그러니까 결국 할인율을 적용받은 회사채가 수익률은 더 높죠. 수익 금액은 똑같이 1,000만 원이지만. 맞죠? 그래서 답이 몇 번 돼야 됩니까? 바로 옳은 것은 여기죠. 그래서 바로 니은은 D급보다 할인율을 적용한 것은 수익률은 11%가 되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답이 몇 번 돼야 된다? 4번이 돼야 되겠죠. 그 다음에 보세요. 이 금리에 대해서 옳지 않은 것을 물었습니다. 금리입니다. 이자란 돈에 대한 사용 대가 또는 현재의 소비를 희생한 대가를 할 수가 있다. 이자에 대한 원금의 비율을 금리 또는 이자율이라 한다.
그 다음에 금리 결제의 가장 기본적인 원리는 돈에 대한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결정한다. 경기 전망이 좋아지면 이익 증가를 예상한 기업의 투자가 증가하여 자금의 수요가 증가하므로 금리가 올라간다. 그럼 여기서 이제 보세요. 우리가 이제 이자에 대해서 가장 기본적으로 이제 옳지 않는 걸 물었잖아요. 그럼 몇 번이요? 2번이 되겠죠? 보세요. 이자라 하는 것은 돈에 대한 사용대가. 보세요. 내가 좀 돈이 100만에서 100만을 가지고 옷을 사 입을 수도 있고 술을 먹을 수도 있고 밥을 먹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근데 이거를 지금 사용하지 않고 여러분들에게 빌려줬단 말이야. 빌려준 대가로 받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막 현재의 소비를 희생하고 나중에 내가 소비하기 위해서 빌려줬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가로 볼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바로 이자를 기회 비용이라고도 설명할 수 있는 겁니다. 현재 내가 쓰고 싶은 것을 포기한 대가로 뭘 받는 겁니까? 이자를 받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기회 비용으로도 설명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자죠. 그 다음에 이자에 대한 원금의 비율을 금리 또는 이자로 한다. 이건 아닙니까? 원금에 대한 뭡니까? 이자의 비율이죠. 이자율을 계산할 때 보세요. 예를 들어 아까 봐요. 내가 만약에 보세요. 1,000만 원을 벌기 위해서 1억을 투자했다 보세요. 그럼 뭐 결과적으로 보세요. 바로 1,000만 원을 뭐로 나눠야 됩니까? 1억으로 나눠야 되잖아요. 그래야 이자율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바로 이거는 결국 뭐냐면은 바로 이게 원금에 대한 뭐의 비율, 이자의 비율이잖아요. 이게 그래서 원금에 대한 이자의 비율을 뭐라고 얘기한다? 금리라고 한다. 그래서 이건 이제 바뀌게 됐습니다. 이게 원금에 대한 뭡니까? 원금에 대한 이자의 비율을 가지고 뭐라고 한다? 금리라고 얘기한다. 이게. 그 다음에 이제 이자 결정의 가장 기본은 돈의 뭡니까? 수요와 공급이죠. 이건 결국 뭐냐면 이봐서 이자 보세요. 이게 결국 돈에 대한 무슨 곡선과 수요 곡선과 돈에 대한 무슨 곡선, 공급 곡선이 만나는 점에서 뭐가 결정됩니까? 이자가 결정되죠. 그럼 쉽게 말해서 돈에 대한 수요가 뭐하고 수요가 증가하면 이자는 뭐하고 올라갈 것이고 돈에 대한 수요가 뭐하고 이렇게 감소하면 이자는 뭡니까? 이렇게 내리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보세요. 마찬가지예요. 공급도 보세요. 수요와 공급에서 보세요. 여기 만났다가, 여기 이자가 만났다가 보세요. 공급이 감소합니다. 그럼 공급이 감소하면 이자가 뭡니까? 오르죠. 돈 빌려줄 돈이 줄어들었단 말이야. 그러면 더 돈에 대한 공급이 이렇게 증가합니다. 증가하면은 여기에서 만나져요. 그럼 이자가 뭡니까? 내리죠. 그래서 결국은 바로 공급이 증가하면은 이자는 뭐하고 내리고 공급이 감소하면 이자는 오르고 또 마찬가지야. 여기서 수요입니다. 수요가 증가하면 이자는 오르고 수요가 감소하면 이자는 뭐 한다? 내리게 되죠. 이게. 그래서 가장 기본은 수요와 공급이 정리되죠.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경기 전망이 좋을 것이라고 생각돼. 그럼 기업들은 투자를 많이 하려고 하죠. 그럼 투자를 하려고 하면 바로 투자가 증가합니다. 증가하면 돈에 대한 뭐가 증가해? 수요. 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니까 여기서 일로 가잖아요. 그래서 바로 금리, 이자가 수요 증가에 따라서 이자가 뭐 한다? 오르게 되는 것이죠. 이게. 그러니까 답이 몇 번? 2번이 되겠죠. 그 다음에 금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겠습니다. 명목금리나 실질금리에서 물가 상승률을 뺀 금리를 말한다. 채권 가격이 내려가면 채권 수익률은 올라가고 채권 가격이 올라가면 채권 수익률은 내려간다. 표면금리는 겉으로 나타나는 금리를 말하며 실효금리는 실제로 지급받거나 부담하게 되는 금리를 말한다. 달리는 원금에 대한 이자만 계산하는 방식이고 복리는 원금에 대한 이자뿐만 아니라 이자도 함께 계산하는 방식이다 되어 있죠. 뭡니까? 바로 1번이죠. 이거는 보세요. 이 명목금리는 물가 상승하고 아무 관계가 없다고 했죠. 물가 상승과 관련되는 것은 뭡니까? 바로 실질금리는. 그래서 실질금리는 바로 명목금리에서 뭘 빼야 됩니까? 바로 물가 상승률을 빼야 되겠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는 실질금리가 물가 상승률을 반영한 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로 답이 틀렸어요. 이거는 실질금리는 명목금리에서 뭘 빼야 된다? 물가 상승률을 빼야 되죠. 2번 같은 좀 전에 채권 가격과 채권 수익률은 안 되겠죠? 반비례 안 되겠죠? 가격이 오르면 수익률은 떨어진다 했습니다. 그 다음에 표면금리는 겉으로 나타나는 금리, 실효금리는 실제 받는 금리라고 했죠. 맞습니다. 이게 뭐 달리하고 복리하고 다 알겠고 이게. 그래서 원금에 대한 이자만 주면 말하고 달리. 이자에 대한 이자까지 주면 말한다고 했어요. 복리. 자, 금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했습니다. 이자는 금융거래를 하고 일정 기간이 지나야 발생하므로 돈의 시간적 가치를 할 수가 있다.
가계의 소득이 줄거나 소비가 늘면은 자금의 공급이 감소함으로 이자는 오른다. 물가가 오를 거 예상되면 이자 금액에 대한 실질 가치가 떨어지므로 돈을 빌려주는 사람 입장에 더 높은 금리를 요구하게 되어 금리는 오르게 된다. 차입 기간이 길수록 자금을 장기간 안정적으로 운용할 수 있기 때문에 금리는 내려간다. 바로 뭐요? 4번이죠. 첫째 보세요. 뭐 이자는 이제 우리가 아까도 했지만은 돈을 지금 써야 될 것을 뭡니까? 나중에 여러분들이 뭐냐 쓰겠다. 그 시간적 가치가 바로 이자 되죠. 맞죠? 그 다음에 가계 소득이 줄어. 소득이 줄면은 돈의 공급이 주는 겁니다. 소비가 늘어. 이것이 공급이 주는 거잖아. 이게? 그러다면은 자금이 뭐가 줄어? 공급이 감소하게 되고, 공급이 감소하면은 뭐다? 이자가 오르게 되겠죠. 물가가 오를 거 예상되면은, 물가가 오르면은 이자금에 대해 실질 가치 떨어진다 했죠. 물가하고 화폐 가치는 반비례한다 했잖아. 물가 올라서. 그러면 물가 오른 것을 상쇄하기 위해서 실질 이자를 확보하기 위해서 높은 이자를 막을 수밖에 없다? 요구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자가 올라가죠. 그럼 왜 4번이 왜 틀렸냐? 차익 기간이 길다는 것은 장기간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게 아니고 결국 뭐냐면 이게 뭐가 많아요? 이게 불확실성이잖아요. 이게 불확실성. 이 불확실성이 뭐해집니까? 커지잖아요. 이게 그렇죠? 그럼 예를 들어 보세요. 예를 들어서 지금 세계에서 보세요. 만약에 10년 전하고 지금하고 세계 전자산업의 판도가 바뀌었잖아요. 예를 들어서 10년, 20년 전만 해도 세계적으로 뭡니까? 뭐 유명한 뭡니까? 노키아라든가 모토로라라든가 이런 회사들, 일본의 소니 같은 경우가 뭡니까? 세계 최대 전자 회사였단 말이야.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이 뭐 노키아니, 모토로라니 이런 회사 여러분들이 들어본 일이 없어요? 없잖아요. 지금 세계 1등 하고 있는 삼성전자가 언제 여러분들이 지구상에 사라질지도 모른다 하는 거야. 그럼 기간이 현재 내년에 삼성전자 망한다 하는 거는 거짓말이잖아요. 앞으로 10년 후에 삼성전자가 세계 1등 전자회사라고는 누구도 장담할 수가 없단 말이야. 그만큼 위험성이 커지는 거야. 길면 길수록. 그렇죠? 그러니까 위험성이 크다는 말은 불확실성이 커진다 하는 것이잖아. 그러니까 결국 이자가 뭐합니까? 금리가 내려가야 됩니까? 올라가야 됩니까? 올라가잖아요. 이는 바로 불확실성 때문에 이자가 올라가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금리 변동이죠. 금리 변동의 영향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했습니다. 금리 변동은 가계 소비와 기업의 투자 수준, 물가, 국가 간의 자금 이동 등 여러 분야에 영향을 미친다. 금리가 상승하면 가계는 미래 소비를 위해서 소비를 줄이고 저축을 증가시키는 반면에 기업은 이자 부담이 줄어들기 때문에 투자를 늘리게 된다. 금리 상승으로 기업의 자금 조달 비용이 올라가면 기업은 상품 가격을 인상하여 물가가 올라갈 수도 있지만 반대로 가계 소비와 기업의 투자 위쪽을 가져와 경제 전체적으로 총수요가 감소하면서 물가가 하락할 수도 있다. 국내 금리보다 해외 금리가 더 높아지면 국내 자금이 외국으로 유출되거나 외국 자본의 국내 유입이 줄어든다. 뭐요? 바로 2번이죠. 보세요. 금리가, 이자가 오른단 말이에요. 오르면은 가계는 미래 소비를 위해서 소비를 줄이고 저축을 뭡니까? 증가시키는 건 맞아. 이게? 그런데 여기까지 맞았는데 기업은 이자 부담이 줄어듭니까? 높아집니까? 커지잖아요. 금리가 오르면은 기업은 이자를 많이 갚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투자가 늘어납니까? 투자를 줄이게 됩니까? 투자를 줄이게 되겠죠. 예. 그럼 1번 보세요. 금리 변동은 결과 이게 뭐 가계나 기업 모든 분야이 다 정해요. 그래서 이자가 오르면은 가계는 저축을 늘리지만 기업은 투자를 줄이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다 서로가 물고 물리고 서로 영향을 주고 받게 되는 것이잖아요. 이게. 그 다음에 이제 봐. 금리 상승으로 기업의 자금 조달의 비용이 올라가서 그러면 물건값을 올려야 돼. 물건값이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물가가 올라갈 수도 있어요. 맞아요. 물가가 상승할 위험도 있으면 그 대신에 물가가 오르면 가계의 소비나 기업의 투자가 전부 다 줄어든단 말이야. 물건값이 오르면 물건 만들어도 안 팔리잖아요. 그럼 기업은 생산을 줄여야 됩니까? 늘려야 됩니까? 줄이죠. 그래서 국민 경제 전체가 뭐합니까? 위축을 가져와서 오히려 총수요가 감소해서 물가가 내릴 수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금리가 오르면은 물가가 오를 수도 있지만 반대로 보면은 물가가 뭐 할 수도 있다. 하락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경제는요, 이게 어려운 일이란 말이야. 하나 놓고 보면은 답이 간단합니다.
근데 이게 결과적으로 뭐냐, 물고 물리고 돌아가기 때문에, 그래서 그 개별 경제로 봤을 때는 쉽게 해결할 수 있는 것을 국가 경제 전체로 보면 이게 쉬운 게 아니야. 하나 문제 해결하면 새로운 문제가 꼭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국가 경제 정책에서 결국 뭐냐면은 물가 잡으려고 하면은 실업이 늘어나고 실업자를 구제하려고 하면 물가가 오릅니다. 이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다 잡기가 어렵단 말이야, 이게. 그래서 국민 경제는 사실상 예, 답이 그렇게 쉽게 해결되지 않는다 하는 겁니다. 당연히 뭐 국내 금리보다 해외 금리가 높으면 이게 우리나라 보면 이자보다 외국 이자가 더 많으면 우리나라 돈을 어디로 갑니까? 외국으로 가져가서 거기에서 이자를 많이 받고 싶어 하겠죠? 그건 당연히 뭐 그래 되겠죠. 금리 동의에 대한 설명으로 이게 옳은 것은 했습니다. 그 달리는 원금에 대한 이자지만은 이자만 계산하는 방법이에요. 복리는 이자에 대한 이자도 함께 계산한다. 표면금리가 동일한 예금은 실효금리도 동일하다. 명목금리는 물가 상승에 따른 구매력 변화를 감안하여 계산한 금리이다. 수익률은 투자 원금을 이자 금액으로 나눈 것을 말한다. 뭐요? 바로 1번이죠. 이거는 보세요. 달리하고 복리하고 방법은 뭐요? 이자, 원금에 대한 이자만 주는 거, 그 다음에 이자에 대한 이자도 함께 계산한 거죠. 2번에 들으세요. 이건 분명히 표면금리하고 실효금리는 동일한 것이 아니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명목금리는 물가상 구매력 변화를 감안하여 계산한 겁니까? 아니죠. 바로 명목금리가 아니고 무슨 금리가 돼야 됩니까? 실질금리가 돼야죠. 실질금리가. 그 다음에 수익률은 뭡니까? 이자 금액을 뭐로 나눠야 됩니까? 투자 원금으로 나눠야죠. 그래서 이자 금액을 뭐로 나누라? 투자 원금으로 나눠야만이 뭐가 나온다? 수익률이 나오죠. 그러니까 답이 몇 번? 1번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1억을 10%로 이자로 계산해서 그 2년 후입니다. 그래서 달리와 복리 계산인데 이거는 시험 문제 나오면요. 3년차 넘어가면 계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제 시험 문제에서는 2년차까지 딱 나옵니다. 간단해요. 이게 고민하지 마. 1억 하면 1년에 얼마입니까? 1년에 10%면 1,000만 원이잖아. 그러면 올해도 1,000만 원, 내년에도 1,000만 원 주면 뭐고? 달리. 근데 올해는 1,000만 원인데 내년에는 뭡니까? 또 1,000만 원에 대한 이자가 100만 원 있잖아요. 그 1,100만 원이 되면 뭐가 됩니까? 복리가 되죠. 그래서 바로 여러분들이 하나는 2,000만 원이고 하나는 2,100만 원 돼야 되니까 답이 몇 번이에요? 뭐 1번이 되겠죠. 그 다음에 다음은 환율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계속 환율입니다. 환율은 자국화폐와 외국 교환단의 외국화폐의 비율을 말하며 우리나라는 외국화폐 한 단위에 해당하는 원화 가치를 환율로 표시하는 바로 자국통화 표시법을 사용한다. 수입 증가, 그다음 외국 자본의 유입, 외국인의 국내 투자 증가 등은 외화의 공급이 증가하므로 환율은 하락하게 된다. 외국으로부터 상품이나 서비스의 수입, 그 다음에 내국인의 해외 투자, 내국인의 해외여행 증가 등은 외화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므로 환율은 상승하게 된다. 환율이 상승하면 상대적으로 우리나라 돈의 가치가 외화에 비해서 떨어진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평가절하라고 얘기한다. 바로 뭐요? 2번이죠. 여기서 보세요. 우리가 수입이 증가하고 외국 자본 유입이 늘고 외국의 국내 투자가 증가하면 외화 공급이 증가한다 했는데 바로 입니다. 요거는 수입은 뭡니까? 수입은 외화 뭐가 돼요? 외화 수요죠. 이게. 그렇죠? 그럼 여러분 보세요. 우리나라 이거 뭐 외화 여러분이 공급자죠. 우리나라에다가 외화를 공급하는 사람이 누구냐? 외화를 공급하는 사람이 바로 누굽니까? 수출업자. 그럼 수출업자 같은 경우는 물건을 수출하고 뭘 받아옵니까? 외화를 받아오잖아요. 수출업자라든가 또는 외국인 누굽니까? 외국인 여행자. 그 외국인 여행자가 우리나라 들어올 때 외화를 들고 들어오잖아요. 또는 여러분들이 뭐 외국인 투자자. 이게 차관을 많은 사람 도입자. 외국에서 돈을 빌려오는 겁니다. 차관 도입자입니다. 이런 등의 사람들은 우리나라 외화를 많은 사람, 공급하는 사람. 그러면 여러분들 외화 누굽니까? 수요자죠. 외국 돈이 필요하는 사람 누굽니까? 바로 수입업자. 외국에서 물건 사오려고 하면 우리 돈 가지고 안 되잖아요. 외화를 바꿔가지고 물건 사와야 하잖아. 그러니까 수입업자 또는 여러분들요, 바로 해외여행자. 그럼 여러분들이 해외여행 갈 때 우리 돈 가지고 나가세요? 외화 들고 나가세요?
외화 들고 나갔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바로 해외 투자자, 해외 외국인이나 우리나라에서 해외 투자자, 또는 차관을 많은 사람이니까 상환자에게 외국에서 빌려왔던 돈을 도로 갚는 사람입니다. 이런 등의 사람들이 외화의 누가 된다? 수요자가 되죠. 그러면 이제 외화의 공급자, 외화의 수요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연결해 주면 되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수입업자는 외화 누가 안 된다? 공급이 증가하는 공급 증가가 아니라 한 겁니다. 이게 그래서 답이 몇 번? 2번이 되겠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겁니다. 4번 같은 경우는 이제 환율이 오른다. 그럼 벌써 이렇게 되잖아. 이게 우리가 이렇게 여러분 배웠죠. 환율 상승. 환율이 오른다. 이걸 다른 말로 뭐라 한다고 했어요? 평가 뭐라 한다? 절하 이렇게 설명했죠. 이게 왜 그러냐 봐. 1달러당 우리 돈으로 1,000원으로 교환하던 것을 1달러당 이게 1,500원으로 바뀐 겁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그럼 뭐 교환 비율은 1대 1000에 1대 뭐가 됐어요? 1500 됐죠. 그러면 교환 비율은 환율은 뭐 했다? 올랐어요. 그러면 보세요. 미국 돈은 1달러 그대로 가만히 있잖아요. 우리나라 돈을 옛날에는 1,000원만 주면 바꿔줬단 말이야. 근데 이제 우리 돈을 얼마를 줘야 바꿔줍니까? 1,500원을 줘야 바꿔주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교환 비율이 오른다는 말은 우리나라 돈의 값어치는 뭐였다? 떨어진다. 그래서 바로 환율 상승을 다른 말로 말하고 평가 절하. 그럼 환율 하락을 가지고 다른 말로 평가 뭐라한다? 절상이다. 이렇게 표현하죠. 이건 여러분들이 뭐 용어이기 때문에 그대로 외워줘야 됩니다. 이게. 다음 자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했습니다. 옳은 것은 우리나라 환율이 상승하면은 외국 화폐에 비해서 원화 가치가 상승한다. 환율이 상승하면 수출 상품의 원화 표시 가격이 하락하여 수출이 증가한다. 환율이 상승하면 수입품 및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여 물가가 오른다. 환율이 상승하면 내국인의 해외여행 경비가 감소하여 해외여행이 증가한다. 몇 번입니까? 3번이죠. 여기서 보세요. 지금 이제 환율이 오릅니다. 환율이 오르면 수입품 및 원자재 가격이 오르죠. 보여. 똑같은 여러분들 보세요. 그 국제 유가가 10달러라 봅시다. 10달러. 1배럴당. 환율이 1,000원이야. 그럼 1,000원이었을 때, 환율이 1,000원이었을 때는 보세요. 수입 원가가 얼마입니까? 수입 원가가? 바로 10달러 수입이 오면 이거는 여러분 만 원입니다. 그 1만 원에 여러분들이 뭘 수입해왔습니까? 원유를 수입해와서 환율이 1,500원 돼서 그러면 국제 유가는 10달러 가만히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줘야 됩니까? 결국 15,000원을 줘야 되죠. 15,000원, 15,000원을. 그럼 보세요. 결국 수입품의 가격이 자동으로 만다 상승해. 그럼 상승하니까 국내 판매 값을 올려야 됩니까? 내려야 됩니까? 올릴 수밖에 없죠. 그럼 기름값이 보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보세요. 국제 유가, 국제 기름값은 똑같아 10달러야. 국제 유가가 가만히 있다 하더라도 우리나라 뭐가 변동이 생김으로써 환율이 변동이 생김으로써 기름값이 오르기도 하고 마기도 합니까? 내리기도 한다 하는 거야. 그러니까 국제사회에서는요, 기름값이 오르고 내리는 것이 그 원유 가격 자체가 값이 오르고 내리는 것도 원인이 되지만 환율 변동도 뭐 된다 하는 거야. 이렇게 영향을 주게 된다는 뜻입니다, 이게. 그래서 답이 3번이 되죠. 환율이 오르면 내국인 해외여행이나 이런 것은 유리합니까? 불리합니까? 불리하죠. 그러니까 경비가 뭐합니까? 증가하는 겁니다. 증가하여 해외여행은 뭐한다? 감소한다. 이래 돼야죠. 그 다음에 환율이 상승하면 수출품의 원자재 원화 표시가 아니고 수출품이니까 뭐요? 외화 표시가 되는 외화 표시. 이게 그래서 외화 표시 가격이 하락해서 수출이 증가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환율이 상승하면은 외국 화폐비 우리나라 가치가 뭐한다? 상승하는 게 아니고 하락한다겠죠? 평가 뭐라 했어요? 절 하락했잖아요. 그러니까 답이 몇 번이 돼야 됩니까? 3번이 돼야죠. 다음에서 관련 있는 것끼리 됐습니다. 뭐요? 외환시장에서 외화의 수요와 공급에서 환율이 결정되는데 1달러당 1,100원이 1,200원으로 환율이 뭐였어요? 상승했죠. 그러면 이제 환율 뭐라고 얘기한다? 환율 상승이라고 하죠. 환율이 오른다는 말은 원화 가치가 많은 겁니까? 원화 가치가 하락하죠. 반비례한다고 했어요.
그다음에 이렇게 변동되면 이건 무슨 환율제가 됩니까? 변동환율제 되죠. 그러니까 답이 뭐가 돼야 돼요? 기업과 리얼과 비업이 되죠. 기업, 리얼, 비업. 3번이 되네요. 그러니까 올랐으니까 환율 상승, 환율이 오른다는 것은 우리나라 돈의 가치가 망한 거 떨어지고 이렇게 변동되는 것을 가지고 무슨 환율제도? 변동환율제도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럼 다음은 이제 환율입니다. 그래서 이 환율 상승의 요인으로 했습니다. 환율도 여러분들이 이제 수요가 증가하면 뭐하고 환율은 오르고 공급이 증가하면 환율은 뭐합니까? 내리게 되죠. 그대로 올리잖아요. 그래서 환율이 오르는 이유입니다. 오르는 이유는 두 가지 있죠. 환율이 오르는 것은 뭐며? 수요가 뭐하든가, 수요가 증가하든지, 공급이 뭐하든지, 공급이 감소하든지, 둘 중에 하나 하면은 환율은 오르잖아요. 그렇죠? 그럼 보세요. 수출 증가. 그럼 수출이 증가해서 뭡니까? 외화 공급이 증가하는 겁니다. 외화 공급이. 그러니까 이거는 외화 공급 증가니까 안 되죠. 수출 감소입니다. 그럼 수출 감소는 뭐요? 공급 감소죠. 맞죠? 그러니까 이게 맞습니다. 그 다음에 수입이 증가해서, 그럼 수입이 증가해서 수요 증가가 되죠. 그럼 수요 증가니까 맞죠. 수입 감소는 당연히 안 되겠고, 반대니까. 국내 물가가 상승했습니다. 국내 물가가 상승하면은 뭐가 증가합니까? 수입이 증가해요. 그럼 수입이 증가하는 것은 뭐요? 수요가 증가하는 겁니다. 맞습니다. 네, 해외여행 증가입니다. 해외여행 증가도 뭡니까? 바로 여러분들 외화에 대한 뭐야 증가? 수요가 증가하는 거죠. 맞죠? 그럼 해외여행 감소는 이건 뭐요? 수요 감소니까 이거 여기 해당되지 않죠? 외국 관광객 증가입니다. 관광객이 증가한다는 것은 우리나라 돈을 들고 들어오죠. 공급 증가니까 여기는 공급 감소가 돼야 되니까 안 되죠. 외국인 관광객 감소입니다. 감소는 공급 감소가 되겠죠. 그러니까 답이 니언, 디귿, 니언, 디귿, 미언, 비엇, 지엇. 답이 4번이 되겠네요. 이거는 여러분들 환율이 오르는 이유는 두 가지란 말이야. 뭐가 되든지 외화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든지 아니면 외화에 대한 공급이 뭐하든지 감소하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 둘 중에 하나가 되면 이 현상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이게. 여기 바로 환율에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무조건 아까 똑같단 말이에요. 외화에서 수요가 증가하고 수요가 감소함으로써 공급이 증가하거나 공급이 감소함으로써 환율이 오르기도 하고 뭐하기도 한다? 내리기도 하죠. 그럼 그 관계를 여기서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으면 이 문제는 쉽게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그럼 이제 다음부터는 이제 주식 강의 되니까 이거는 이제 다음 시간부터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여러분 고생했는데 다음 시간부터 이렇게 설명하겠습니다. 고생했습니다. 마치겠습니다.